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전 가장 불행하고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의지하고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으며 어느 순간 무조건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 할머니의 충격적인 민낯을 알고야 말았습니다. 제 결혼식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뛰고 숨이 막혀옵니다. 전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에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때가 8살이었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장면들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할머니의 입을 통해서 듣거나 알게 된 사실들이 많고 제가 기억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할머니가 말해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거의 할머니의 주입식 교육에 의한 기억이라고 보면 됩니다. 할머니의 얘기는 항상 똑같았어요. 아버지는 지나치게 잘났고 똑똑했고 세상 다시 없는 효자였으며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에 다니는 그야말로 엘리트 사원 중의 사원이었다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에 반해 엄마는 고등학교도 겨우 나왔고 공부도 못했고 성격도 모가 났고 사는 형편도 지질이 가난했으며 기껏 아버지가 다니던 대기업 주변 골목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하는 집의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할머니가 제대로 아는 것 같진 않았지만 할머니는 항상 혼자 추리를 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바닥에서만 살던 것들은 늘 신분 상승을 꿈꾸면서 겉으로는 세상 제일 착하고 순진한 척하지만 언제든 꽃뱀으로 변해 인생 역전할 기회를 노린다는 겁니다. 인생 역전을 노리는 꽃뱀이 바로 엄마라는 말을 그렇게 구구절절 표현한 거죠. 네 엄마가 딱 그 인생 한 방에 목숨 건 여자였다. 순진하고 착한 네 아버지를 한 방에 후려서 제 소나기에 쥐고는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겉으로는 청순하고 순수한 척하면서 기회만 오면 딱 낚아채는 꽃뱀 말이야, 꽃뱀. 전 그때 할머니 얘기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꽃뱀이 나쁘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대기업 근처 식당집 딸이었던 엄마와 대기업 엘리트 사원의 운명적 만남은 할머니 마음대로 지어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어느 해 그 식당에 불이 났고 식당 쪽방에서 잠들었던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제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엄마만 겨우 살아남았답니다. 마침 그날 숙직이었던 아버지가 불을 발견하고 신고했고 급히 달려가서 식당 문을 부수고 엄마를 구했다고 했어요. 평소에도 아버지는 그 식당 단골 손님이었고 아마도 엄마와도 안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신고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달려가서 엄마를 구했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두 사람만의 남다른 스토리가 있지 않았을까, 전 가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암튼 식당은 완전 잿더미가 되었고 엄마는 시커멓게 타버린 외할머니의 시체를 붙들고 통곡을 했답니다. 인정 많은 아버지는 엄마를 불쌍하게 여겼고 회사 내 그 식당 밥을 좋아해서 단골로 다니던 직원들과 십시일반 돈을 모아 엄마에게 전달하기도 했대요. 엄마는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외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였어요. 곧 엄마는 슬픔을 추스르고 재기하려 노력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식당의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고 다행히 화재보험에 들었던 탓에 보상금을 받은 엄마는 그 자리에 토스트 가게를 차렸습니다. 대기업 직원들은 엄마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토스트를 많이 사주었고 실제로 토스트가 맛있어서 가게도 잘 되었다고 해요. 엄마는 모두 아버지 덕분이라고 감사했고 아버지에겐 평생 토스트 공짜 쿠폰을 선물했답니다. 그 여우가 어떻게든 대기업 사원을 꼬셔서 인생 역전해보려고 얼마나 머리를 핑핑 굴렸겠냐. 겨우 평생 공짜 쿠폰으로 말이야. 나 참 황당해서.
어느새 엄마는 꽃뱀에서 여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우의 공짜 쿠폰 하나에 넘어간 아버지의 안목에 혀를 차기보다는 공짜 쿠폰 하나로 대어를 낚으려 했던 여우의 장기에 분노했습니다. 공짜 쿠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엄마와 아버지가 급격하게 가까워졌다는 건 사실 같았어요. 사실 남녀 문제는 그 두 사람만 정확하게 아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속속들이 내막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두 사람에겐 아무도 모르는 대단한 서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건 화재 사건과 공짜 쿠폰이었으니까 할머니는 자기 생각의 틀에 엄마를 집어넣었던 겁니다. 항상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신분 상승과 인생 역전을 꿈꾼 꽃뱀이자 여우인 엄마와 그녀의 작전에 넘어간 순진하고 착한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아들을 빼앗긴 채 꽃뱀이자 여우를 며느리로 맞을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의 슬픔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어린 시절에 할머니의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는 그 시절 사람치고는 학식이 높았습니다. 사범대를 나와서 교편 생활도 했대요. 여자는 모름지기 시집이나 잘 가면 장땡이던 시절에 여자니까 공부를 해야지 하셨다는 할머니 부모님의 남다른 교육 철학 덕분에 배울 것 다 배웠고 지식과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겨우 나와서 보잘것없는 식당집 딸이었던 엄마가 며느리로서 눈에 찰 리가 없었겠죠.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굳이 하겠다고 했을 때 기센 할머니는 며칠 단식 투쟁까지 했지만 효자 아버지가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반항했답니다. 네가 예미를 버리고 그년을 선택하겠다는 거냐? 어머니,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저 지금까지 어머니 말씀 거역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머니가 져주세요. 아버지의 애언에 하는 수 없이 결혼은 허락했지만 어디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할머니는 칼을 갈았고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엄마에게 지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으로 복수한 것 같았습니다. 전 어려서 할머니가 어떻게 시집살이를 시켰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정도 시집살이 안 하는 며느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난 시집 와서 그보다 몇 배는 더 힘들게 시집살이를 했어. 시부모 수발에 병 속에 누워 계시는 시할머니 수발까지 다 해도 군소리 한 번 안 했어. 에휴, 암튼 호강에 겨워서는. 지주제의 언감생심,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어떻게 만나? 그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죽어 지내야지. 할머니는 늘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능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엄마와 할머니 둘 중에 누구의 말이 더 옳고 사실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엄마가 시집와서 고부 갈등과 모진 시집살이 때문에 2번의 유산을 했고 겨우 저를 출산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도 시집살이가 장난 아니었을 거라는 짐작은 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화도 잘 내지 않고 말소리도 작고 낮아서 기차화통을 삶아먹은 듯 시끄러운 할머니에 비해 모기만한 소리로 얘기를 하는 엄마가 너무 대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의 차분한 태도나 조용한 말투조차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아마도 제가 7살이나 8살 때의 기억 같은데 하루는 할머니가 엄마에게 식혜를 먹고 싶으니까 좀 만들라고 했나 봐요. 엄마는 식혜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할머니께 드렸는데 한 모금 마시던 할머니는 갑자기 식혜 그릇을 엄마 얼굴에 냅다 던져버리고는 소리를 쳤습니다. 무슨 식혜 맛이 이래? 아주 설탕을 때려 부었냐? 밥알은 전부 다 퍼져가지고 니 맛 내 맛도 없고 아휴, 넌 도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런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것 같으니. 사기 그릇이 엄마 얼굴에 부딪히면서 이마가 찢어졌고 피가 주르르 흘러내리는데도 엄마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울기만 했습니다. 전 당장이라도 엄마 얼굴에 피를 닦아주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어요. 엄마는 바닥에 엎질러진 식혜를 손으로 그릇에 담아 나갔고, 할머니는 저 지독하고 독한 년이라고 눈을 흘겼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한참 찾아보니 창고방에 가서 울고 있었어요. 전 가만히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울음소리가 문 밖에 새어나가면 할머니가 또 역정을 내실까 무서운 듯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제가 볼 때 엄마 얼굴에 그릇을 던져서 이마를 찢어놓은 할머니가 더 독한 것 같은데 왜 할머니는 되려 엄마에게 독하다고 할까 참 의아했고, 그때 엄마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지금도 자세히 보면 이마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하고 황당한 것은 우리 집에 다른 사람들이 놀러 오거나 방문을 하면 할머니가 그렇게 엄마 칭찬을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처럼 착한 애는 없을 거야. 내가 말하면 두 말 없이 그대로 하지. 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건 다 만들어주지. 항상 내가 불편한 건 없나 살펴주지. 아마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할 거야. 어디서 그런 복덩이가 왔는지. 내가 요즘 우리 며느리 때문에 살아. 그러니까 자네들도 며느리는 그저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 싶은 데서 골라. 괜히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집 애들은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고 복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엄마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할머니 말의 핵심은 며느리는 그저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 싶은 데서 골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둘이 있을 땐 그렇게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할머니가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인자하고 교양 넘치는 시어머니 노릇을 하면서 모자라고 부족한 며느리를 한껏 치켜 세워주는 것으로 자신의 대범함을 과시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착한 며느리인 엄마보다 교양 넘치고 지적이며 우아한 할머니를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가방끈이 길었던 탓에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달려와서 묻곤 했는데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것을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볼 때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셨어요. 모임에서도 언제나 회장이나 리더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모두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토를 달거나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흠집내서 쫓아내고야 말았어요. 반대로 자기 말을 잘 듣고 수족처럼 구는 사람에게는 온갖 것을 다 베풀고 다 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장 집에 먹을 게 없고 쌀이 떨어졌는데도 할머니는 지인 딸 결혼식에 돈을 빌려서 큰 액수의 축의금을 내며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남의 이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지 더 신경 쓰고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당장 주머니에 10원 한 장 없어도 무조건 자기가 쏘고 보는 즉흥적인 기분파에 음식점에 가거나 미용실에 갔을 때도 꼭 팁을 주어야 교양인이라고 생각하는 허세장렬한 우리 할머니. 그런 할머니에게 가장 큰 충격이자 슬픔은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했던 대기업 사원 아버지는 지방 출장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현장에서 즉사했고 마지막 인사조차 할 새도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고작 전 8살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엄마는 심각한 고부 갈등과 시집살이에 견디다 못해 시름시름 앓으면서 늘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이 마치 엄마 탓이라고 생각한 듯 장례식장에서 엄마 머리채를 잡고 울분을 터뜨렸어요. 이 천하의 나쁜 년, 내 아들 잡아먹은 년. 네 년이 기어코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우리 집안을 말아먹는구나. 너도 죽어라 이년아, 너도 죽어. 남편의 죽음에 큰 충격에 빠졌던 엄마는 할머니의 분노바지가 되었고 머리가 한 움큼 뽑힌 채 결국 실신을 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내내 엄마는 병원에 입원한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장례식장에 발도 못 붙이게 해놓고는 남편이 죽었는데도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오는 조문객들마다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도망갔으니까 앞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알겠냐? 아버지를 잃고 엄마마저 도망갔다는 말에 저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왜 울어? 우리 집안 말아먹은 네 엄마가 그리 좋으면 너도 당장 나가.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엄마는 금기어였습니다. 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를 보지 못한 채 자랐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엄마는 가끔 몰래 찾아와서 저를 보고 갔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할머니에게 걸려서 두들겨 맞기도 했대요. 할머니가 철저하게 엄마의 접근을 막았기 때문에 저는 엄마를 점점 잊어갔고 결국 엄마가 저를 버린 채 도망을 가서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는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할머니의 주입식 교육은 그렇게 엄마를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아버지 사망보험금과 회사에서 나온 위로금과 퇴직금으로 생활하면서 저를 키우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다만 생활보다는 자신의 품위 유지비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게 문제였죠. 할머니는 배는 좀 고프더라도 항상 고급스럽고 좋은 브랜드의 옷을 차려입어야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버스로 3정거장 이상은 무조건 택시를 타고 다녀야 기품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자신은 항상 옳고 합리적이며 지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할머니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허접하고 덜 떨어진 인간 취급을 했어요. 우리 집안은 핏줄 자체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 그래서 다들 학식이 뛰어났고 네 고조 할아버지도 유명한 한학자셨다. 증조 할아버지도 일본에 유학을 다녀오셨어. 네 아버지도 명문대 출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넌 무조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가 1등 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라고. 할머니는 공부를 잘하고 영리한 건 집안 내력이라고 자랑하셨고 저에게 무조건 1등만 강요하셨습니다. 어쩌다 제가 2등을 하면 엄마 닮아서 머리가 나쁘다고 화를 내셨고 그 허접한 핏줄이 반이나 섞여 있어서 개조가 필요하다고 온갖 역정을 다 내셨습니다. 1등이 아닌 성적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전 중학교 3학년 때 살짝 사춘기가 왔는데 중간고사 때 공부를 등한시하여 성적이 반 10등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매가 부러질 정도로 할머니에게 종아리를 맞았어요. 뭐? 10등? 너 10등에서 나중에 뭐하고 살 거니? 응? 이게 성적이냐? 이따위로 공부할 거면 집을 나가든지 그냥 니네 엄마 찾아가.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결국 넌 노숙자나 거지가 될 거야. 할머니는 저에게 온갖 막말을 다 퍼부으셨어요. 다음에 잘하라는 격려나 위로 따위는 할머니 상제는 없는 말이었습니다. 손녀에게 노숙자나 거지가 될 거라고 해야 제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사실 전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몰래 울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나면 할머니가 또 화를 내실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거나 다락방에 올라가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그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 시달릴 때마다 엄마는 집 뒤로 가서 숨죽여 눈물만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제야 전 엄마의 심정을 조금 알 것도 같았어요. 그렇게 어린 저에게 할머니는 무서운 존재였고 조금이라도 할머니 말에 어긋나면 쫓겨날까 늘 두려웠습니다. 전 쫓겨나지 않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1등을 해야 했고 죽기 살기로 공부에 매달렸어요. 할머니의 독설과 악담과 매서운 눈초리를 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저에게 유일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른이었고 동시에 빨리 벗어나고 싶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대학에만 가면 독립해야지. 전 늘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란듯이 명문대에 들어가야 한다고 저 스스로를 항상 채찍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안에 온갖 잡동사니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침대부터 옥장판에 무슨 흑염소에 홍삼액 등등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쌓였어요. 할머니는 교양과 학식이 높아서 어느 회사의 홍보이사로 취직이 되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들은 모두 할머니가 판매하는 것들이었죠. 언젠가는 자신이 일하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갔는데 커다란 강당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이크를 든 채 물건들의 장점을 막 설명하면서 판매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들 평생 집안일 하느라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다 저 혼자 잘나서 잘한 줄 알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마누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세상 사는 거 참 힘드시죠? 자고 일어나도 늘 피곤하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분들은 이 돌침대에서 이 옥장판에서 딱 며칠만 자고 일어나 보세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혈색도 좋아지고 피로도 덜하고 입맛도 돌아오고 제2의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기회는 자주 안 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성공하시라고 50% 반값에 세일합니다. 말빨 좋고 교양 높은 할머니가 그럴싸하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다 혹해서 서로 물건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물건들은 금방 완판됐어요. 지금으로 치면 홈쇼핑 쇼호스트 같은 느낌이었지만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뒤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다단계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원이었다는 것을요. 할머니가 학식도 높고 교양이 있으니까 아마도 홍보이사라는 직함을 주고 이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할머니는 그렇게 호락호락 이용만 당할 사람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어린 손녀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할머니의 허영심과 허세를 부추겼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할머니는 홍보이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화려하지만 기품 있는 정장과 단정한 화장을 늘 하고 다니면서 동네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말만 믿고 다단계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언젠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는 갑자기 몇 달간 지방에서 일을 한다면서 저에게 혼자 밥 잘 챙겨 먹고 학교 잘 다니라고 하시면서 돈을 주고 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없다고 놀 생각 말고 1등 놓치면 넌 그날로 쫓겨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방 어디로 가는데? 지방 어디라고 하면 네가 알아? 할머니 갔다 올 때까지 할 일 하고 있어. 혹시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상한 말 해도 믿지 말고. 알겠지? 사실 평소에도 할머니가 일을 하러 다녀서 저는 늘 혼자 밥을 챙겨 먹고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할머니가 몇 달 없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고 편안했어요. 가끔 낯선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와서 네 할머니 어디 갔냐며 소리를 지르고 집안을 뒤지다 가곤 했지만 이미 할머니가 낯선 사람들 말을 믿지 말라고 한 탓에 저는 비교적 평온하게 생활했습니다. 물론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교양 높고 지적이며 강인한 할머니는 무탈하게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딱 6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살이 10kg이나 빠져 있었고 완전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전 나중에 알았어요. 물론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가 감옥에 간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돌아오자마자 저를 데리고 야반도주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살면 절대 안 되는 일이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거기서 도망을 쳤어요. 물론 다단계 사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할머니 말에 속아서 투자를 했던 사람에게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랬을 거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훗날 성인이 되고서야 하게 된 것이지 정작 그땐 할머니가 저를 버리지 않고 데려간다는 사실에 안심했어요. 낯선 동네에서
할머니는 더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원래 할머니는 허세가 심해서 허풍을 떨거나 조금 과장되게 말을 해도 거짓말은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허풍과 거짓말이 한 끗 차이긴 하지만 그저 자기 과시욕으로 허풍을 떠는 것과 사람들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시욕에 젖어 살던 할머니는 언제부턴가 자기 문중 땅이 몇천 평이고 소도시에 건물도 있고 현금도 있다는 등 자신이 대단한 재력가라는 거짓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할머니, 왜 거짓말을 해요? 우리에게 문중 땅이 어디 있고 건물이 어디 있어요? 뭐야? 너 지금 할머니한테 따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나한테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놓고 할머니는 지금 거짓말을 하니까 이상하잖아. 이게 어디서 할머니라는데 토를 달어. 사업을 하다 보면 뻥도 치고 없어도 있는 척 해야지. 그럼 너는 쥐뿔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물건 사라고 하면 사겠냐? 그래도 거짓말은 나쁜 거잖아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는 거잖아. 할머니가 널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고생하고 다니면 그저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디서 머리 좀 굵어졌다고 할머니한테 또박또박 말대꾸하면서 대들어? 으이그, 할머니 고생하는 것도 몰라주는 저런 걸 손녀라고. 아유, 내 팔자만 고단하지. 아유. 전 사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번 돈으로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았고 그런 할머니의 희생이 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할머니와 갈등하는 게 싫어서 그만두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일은 예전과 거의 비슷했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온갖 물건들을 가져와서 팔았고 사람들은 할머니의 진기명기 같은 말발에 속아서 너나 없이 물건을 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명문대 법대에 입학을 했는데 할머니는 손녀가 명문대 법대생이라는 것도 사업에 이용했어요. 우리 손녀는 이담에 검사나 판사가 될 몸이라며 떠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손녀가 명문대 법대생이라는 말만 듣고도 할머니를 믿었어요. 세상에, 자연스에 저렇게 많이 배운 여자가 투자하라는데 설마 거짓말이겠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똑똑하니까 손녀도 명문대에 들어가고 부럽다. 투자하는 것과 제가 명문대생이라는 게 무슨 상관관계인지 모르겠더군요. 전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알 만큼 다 아는 나이예요. 그건 사기라고요. 뭐? 사기? 네가 그동안 먹고 자고 학교 다닌 게 다 누구 덕인데 사기라니. 아유, 인연이 할머니가 뼈 빠지게 일해서 키워줬더니 왜 경찰에 신고하지 그러냐? 그럼 저 이용하지 말아요. 뭐라? 이용? 할미가 손녀가 좀 잘났다고 자랑한 게 그게 이용하는 거냐?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 안 할 거니까 괜히 제 얘기 들먹이고 다니지 마시라고요. 할머니는 분에 못 이겨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왜 때려요? 할머니면 다예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없잖아요. 이런 배응망덕한 것 같으니 뭐가 틀린 말 한 거 없어? 그래, 너 잘났다. 너 명문대 법대생이다 그래. 아휴, 그럼 그렇지. 내가 깜빡했네. 더럽고 허접한 네 엄마의 피가 섞였지? 그런 걸 알면서도 그저 명문대 보내서 조금이라도 좋은 인생 살라고 나만 애면 끌면 했지. 아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래. 너 그렇게 잘났으면 지금부터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 어디.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길로 집을 나왔고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과외 알바를 하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할머니가 절 키워주신 것은 감사한 일인데 왜 할머니와는 계속 어긋나기만 하는지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때 가장 힘이 돼주었던 사람이 바로 법대 동기생이자 훗날 저와 결혼하게 되는 남편이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공부를 했고 미래를 약속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학교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경찰을 보자마자 전 할머니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직감이 들어서 가슴이 덜컹했어요. 강혜정 씨 할머니 되시는 최경순 씨는 이전에도 똑같은 혐의로 감옥에 2번이나 갔다 온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 잡히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럼 할머니가 이미 전과가 있단 말입니까? 손녀분은 전혀 모르셨어요? 네, 전 그저 할머니가 잠시 지방에 가 계신 걸로만 알았어요.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요. 네, 전 집을 나와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고 할머니하고 연락을 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할머니가 지방에 출장 간다고 했던 그런 말들도 다 거짓말이었고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은 할머니와 연락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여러 번 당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남자친구 보기에도 참 민망했어요.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해도 제 어린 시절과 유년 시절을 지켜주셨고 한때는 제가 오롯이 믿고 의지했던 할머니였는데 그분의 추악한 민낯을 알게 되면서 전 한동안 혼란을 겪었습니다. 일단 할머니가 더 죄를 짓기 전에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찾아갔지만 할머니는 이미 방을 빼서 어디론가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할머니가 엄마에 대해 했던 말들도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엄마의 이름과 사진뿐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살던 동네로 가서 엄마에 대해 아는 사람을 수소문했는데 다행히 엄마가 시집살이 할 때 바로 옆집에 살던 아줌마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엄마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니네 엄마니까 버텼지. 아휴, 나 같은 벌써 12번은 더 도망갔을 거야. 그리고 엄마는 저를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할머니에게 내쫓겼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병이 난 것도 할머니의 모진 시집살이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도 재혼을 했고 식당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식당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말만 믿고 엄마를 원망하고 자랐던 순간들이 모두 후회가 되어서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고 진작 엄마를 찾아보지 않았던 것이 너무 죄송해서 이제 와서 엄마를 찾는 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 망설이기도 했어요. 분명한 것은 한 번은 엄마를 만나서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찾아갔고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 한편에서 상냥하게 웃으며 고기를 잘라주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는 한 여자를 봤습니다. 사진과 비교했을 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전 잠시 망설였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분은 잠시 놀라는 듯 하더니 다가왔습니다. 너 혜정이 맞지? 엄마는 절 한눈에 알아보셨고 절 꼭 끌어안고 한동안 울먹이셨습니다. 우린 10년 만에 재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엄마는 도망간 게 아니라 할머니에게 쫓겨났고 한동안 오갈 데가 없어서 노숙자처럼 지내기도 했답니다. 우연히 마음씨 좋은 식당 사장님을 만나 일을 하게 되었고 2년이 되어 그분과 재혼을 했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은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식당은 제법 규모가 큰 갈비집이었습니다. 직원들도 10명이 넘었고 1층과 2층 식당으로 일대에서는 유명한 맛집이었어요. 가끔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보러 가곤 했어. 그런데 한 번은 네 할머니에게 들켜서 얻어맞고 쫓겨났지. 또 언젠가는 널 보러 갔더니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뒤였더라. 주변에 수소문도 해봤지만 알 길이 없었어. 이제 정말 널 볼 수 없겠구나 싶어서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어. 살기 싫어서 나쁜 생각도 하고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언젠가 살다 보면 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냈답니다. 결코 딸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대요. 엄마는 할머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는 잘 계시지? 근데 네가 나 만나는 거 알면 난리 날 텐데. 나 할머니 집에서 나온 지 오래됐어요. 대학 들어가고 바로 나왔어요. 그간의 일을 대충 말씀드렸고 지금은 다단계 사기범으로 수배 중이라고 했더니 엄마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토록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고 내쫓겼는데도 여전히 할머니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을 할머니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우리 혜정이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 아니야, 할머니 말만 믿고 엄마 미워하고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이 모양이라서 널 지켜주지도 못하고. 아니야,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기특하고 대견하다, 우리 딸. 이렇게 명문대에도 들어가고.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엄마는 또 아버지 생각하면서 한참 우셨습니다. 그때부터 전 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고 심신이 안정되면서 공부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못 준 사랑을 매일매일 듬뿍듬뿍 넘치도록 주셨어요. 가끔은 이게 꿈인가 싶어서 자다가 일어나서 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법대를 졸업할 무렵에는 사법고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학교 근처 고시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옷과 반찬을 가지고 절 보러 오셨습니다. 그때 이미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도 엄마는 인사를 했고 두 집안에서도 애들이 합격하면 결혼식을 올리자고 약속이 다 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엄마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면서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요즘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래. 그럼 병원에 가봐. 내가 시간 내서 같이 가줄까? 아니야. 무슨. 공부하는 애가 그런데 신경을 써. 엄마가 알아서 할게.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이 좀 이상했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엄마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어요. 잠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저는 막바지 시험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엄마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무사히 끝내고 드디어 사법시험에 합격하던 날, 전 처음 알았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길바닥에 나앉게 된 사연을 말입니다. 그동안 엄마는 제 공부에 방해가 될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들려주었어요. 다단계 사기로 수배되었던 할머니가 체포되고 감옥에 갔다가 나온 뒤에 어느 날 엄마를 찾아왔었답니다.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팔자 고쳤다고 하더니 생각보다 가게도 크고 좋구나. 그래, 혜정이는 요즘 사시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테니
괜히 애 공부하는데 내가 왔었다는 소린 하지 말어. 그때 할머니는 돈 얘기를 했답니다. 이번에 정말 제대로 큰 투자건이 있으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엄마가 돈이 없다고 하자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너무도 당당히 요구했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망설였어요. 애미야, 네가 그동안 나한테 맺힌 거 많다는 거 다 안다. 내가 미안했다. 내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게. 아니에요, 어머니. 나도 너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지난 일들은 그냥 다 잊고 이 늙은이 용서 좀 해다오. 어쨌든 너나 나나 혜정이 때문에 서로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 네, 하지만 어머니, 대출은 좀... 이게 다 혜정이를 위해서야. 생각해봐.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겠니? 내가 돈 벌면 그거 나중에 다 누구한테 갈 것 같니? 유일한 내 혈육인 혜정이한테 갈 거 아냐. 그리고 이번 투자건은 정말 확실하다. 설마 내가 널 속이겠니? 내가 잘못되면 내 손녀 인생도 끝나는 건데. 아휴. 할머니는 참회의 눈물까지 흘렸지만 엄마가 계속 곤란해하자 갑자기 자해소동을 벌여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답니다. 결국 엄마는 식당을 담보로 할머니에게 대출을 받아주었고 반드시 약속날까지 갚아달라고 차용증까지 받았대요. 하지만 그 이후로 할머니는 종적을 감추었고 연락할 길이 없어서 속을 태우고 있었답니다. 엄마가 점점 수척해졌던 것도 할머니 때문이었던 거였습니다. 주변의 고깃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장사도 예전처럼 잘 되는 게 아니었대요. 식당 규모를 줄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대출금과 이자가 계속 밀리다 보니 은행에서 독촉이 빗발쳤고 엄마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식당은 곧 경매 처분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도 혹여 제 시험에 지장을 줄까 싶어서 엄마는 끝내 아무 말도 안 했던 겁니다. 전 할머니라는 사람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었어요. 어쩜 우리 할머니는 단 한순간도 진실일 때가 없고 진심인 적이 없는 걸까요? 정말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할머니는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식당이 경매로 처분되고 무일푼이 된 엄마는 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편지 한 장만 남기고 갑자기 떠났습니다. 혜정아, 걱정 마라. 엄마는 뭘 하든 먹고 살 거니까 너도 중심 잡고 네 할 일만 열심히 해. 다시 웃으면서 보자. 사랑한다, 우리 딸. 전 엄마 마음을 이해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게 되면 보란듯이 잘 살아냈음을 보여드리려고 꿋꿋하게 연수원 생활을 하고 시보를 거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남친은 검사로 임용되었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셨고 이해를 해주실 만큼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조촐하게나마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셨어요. 어차피 예비 시댁도 홀어머니에 친척이 별로 없었고 우리 쪽도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면 할머니도 더는 제 인생에 간섭을 못할 거라고 생각도 했어요. 좀 더 엄마를 기다려보고 싶었지만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서 그냥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입장을 생각하셔서 예단이나 예물을 모두 생략하자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지인이 하는 작은 찻집을 빌렸는데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초대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담담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심정이 참 복잡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삶도 참 녹록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엄마는 내쫓긴 채 힘든 세월을 살았고 저 역시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었어요.
오늘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에 전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건지 걱정도 되고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는데 시어머니께서 울지 말라고 꼭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찻집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혜정아, 할머니 왔다. 네 결혼식인데 나는 참석해야지. 할머니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저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도대체 제가 결혼한다는 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까지 모두 긴장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에게 대출금을 받아 사라지고 난 뒤 역시 여기저기 투자를 했다가 모두 날렸고 다시 식당에 왔지만 이미 경매로 넘어가서 주인이 바뀐 걸 알고는 배회를 했다며 아주 자랑삼아 떠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가 변호사가 된 걸 알았고 제가 일하는 로펌을 찾아왔다가 제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결코 순수하게 손녀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온 건 아니라는 걸 전 직감했어요. 이제 전 더 이상 할머니에게 속을 만큼 순진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변호사인 손녀와 검사인 손녀 사이를 이용해서 뭔가 또 사기를 칠 속셈이라면 큰 코를 다치게 될 거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가세요. 제 손으로 경찰 부르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제일 축복받아야 하는 날이니까 정말 할머니가 절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그냥 조용히 가세요. 내가 가긴 왜 가. 명색이 손녀딸 결혼식인데 혼조석에 할머니가 앉아 있어야지. 제발 좀 가시라고요. 난 할머니 없어요. 없다고요. 뭐? 할머니가 없어? 네가 누구 덕에 명문대에 갔는데 이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 네 할머니가 아무리 천하의 나쁜 인간이라고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허접한 네 애미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엄마 대출금 가지고 도망쳤다면서요. 도대체 할머니는 왜 이렇게 사세요, 네? 아유, 인연이. 그래, 내가 대출 좀 받았다. 어쩔 건데. 내가 너 키우고 먹이고 입힌 값 네 애미한테 받았어. 그게 뭐 잘못됐냐? 뭐라고요? 할머니,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셨어요, 네? 저요, 허접하고 비루한 우리 엄마 핏줄이에요. 고상하고 우아하신 할머니 핏줄은 손톱만큼도 안 닮았으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오냐, 그래 가마. 대신 그동안 너 키워준 거 다 토해내. 그럼 갈게.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놀라고 하객들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다들 수군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여길 왔어요, 네? 뜻밖의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거짓골을 하고서는 할머니를 막아섰어요. 이 천한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 어? 누가 천한지 아직도 모르세요? 뭐야? 이게 정말... 할머니가 손을 치켜드는 순간 제가 그 손을 낚아챘고 남편이 엄마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최경순 씨, 당신을 다단계 투자 사기와 대출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유, 이거 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래. 너희들 무고한 사람 끌고 가면 어찌 되는지 알아? 이거 놔. 우리 손녀가 변호사야. 우리 손녀 사이가 검사라고. 이거 놔. 할머니는 끝까지 자신은 죄가 없고 엄마 탓이라며 발악을 하며 끌려갔습니다. 그제야 힘이 다 빠진 듯 엄마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엄마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그동안 제 주변에 있었답니다.
저에게 방해가 될까 나타나지 않았지만 분명 언젠가는 변호사가 된 손녀를 이용해 먹을 생각에 할머니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할머니를 기다렸고 결국 제 결혼식에 나타난 할머니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는 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결심했답니다. 결혼식장은 쑥대밭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하객들에게 정중하게 양해 말씀을 전하며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혜정아, 그리고 혜정이 어머님, 이제 모든 거 다 끝났으니까 그만들 오세요. 오늘은 좋은 날인데 우리끼리라도 결혼식 마저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안사돈. 드디어 지독한 악연은 끊어냈고 할머니는 구속되어 또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전 결혼을 했고 시어머니 엄마를 같이 모시고 살았어요. 두 분은 서로 친구처럼 의지하면서 잘 지내셨고 아이를 낳자 양육도 도맡아 주시면서 살림도 해주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서 저와 남편을 후원해주고 사랑해주셨어요.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어느새 훌쩍 지나갔네요. 이제 전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매를 두었는데 다들 대학에 입학하여 잘 다니고 있고 시어머니 엄마도 여전히 사이좋게 친자매처럼 잘 지내십니다. 할머니 소식은 그 이후로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이제 할머니는 자신이 뿌린 대로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맞고 옳은 일이니까요. 그런 교훈 속에 전 정의롭고 따뜻한 변호사로 살아갑니다. 검사를 그만둔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